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계속 그 장애에 대한 아까 그 조현수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의료적 관점이 탈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문제의식이 느껴졌고요. 두 번째, 가구 환경 조사를 보니 여기부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점수를 채점을 하는데 가구 환경의 조사에서 독보 여부를 묻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사회 생활을 묻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보이면 점수를 받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사회생활을 하면 또 점수를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복지부에서는 그 장애인의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의 책임을 전제로 깔고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활동에 관련돼서도 또 계속 문항들이 저는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딱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학교생활과 직장생활. 그래서 학교생활을 하면 점수가 주어지고 직장생활하면 점수가 주어지고. 근데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이잖아요.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그럼 점수를 어떻게 그럼 아무 점수도 받지 않는 건가? 이 또한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또 복지부가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에서 대제적인 접근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더 재밌는 걸 봤던 거는 이제 아동용, 성인용이 나눠지는데 아동용에도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0점은 똑같이 직장생활이 24점, 그 다음에 학교생활은 6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는 아동의 노동도 장려하는 사회인가? 고민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상생활 동작 및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을 이제 그 학문을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일상생활 동작과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이제 그 재활이나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용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은 서구 사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장애등록제를 폐지하고 종합 지원 체계인가요? 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서구 사회 그 사례들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일상생활 동작이나 수용적 일상생활 동작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그 WHO에서 나온 WHO에서 RCF라는 장애에 대한 개념을 새로 했거든요. 그거는 운동하는 쪽 저희 쪽에서는 그게 맞냐 틀리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논은 안 하고요. WHO에서 그 장애에 대한 개념을 의료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복합해서 그 장애에 대해서 그 개념화했고요. 서구 많은 사회들이 그 개념을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후다스라고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후다스의 그 영역들을 보면 이해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하기가 하나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에 대한 영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기관리, 그다음에 관계 맺기, 그다음에 생활행동, 그다음에 그 사회적 참여. 그래서 총 6개 단계로 이렇게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사를 할 때는 장애 유형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조사대로 하고 그다음에 평가자가 조사자가 그 장애인들이 얘기하면 그 본인이 평가를 해서 평가하는 것들이 아니라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1점에서 5점인데 나는 많이 필요해서 5점이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 5점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 조사 보고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못 보셨나 봐요. 그리고 옛날에 설명해서 들었을 때 이 내용도 되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보통 일상 그 생활 동작의 조사표도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한데요. 그 중에 그 조사표마다 이제 각각 특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되게 동일하게 있기도 하는데요. 근데 일관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는 보통 일상생활 동작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얘기하면서 주로 집안에서 행동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 어떤 부분이 기능적 제한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동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럼 보통 집안에서의 이동을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50m 거리 이동에 대해서 이동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측정하는데 여기는 실내 이동과 실외 이동도 같이 일상생활 동작에 넣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실외 이동은 지역사회 이동은 내 일상생활 동작이 아니라 수단적 일상생활의 그 일상생활 동작에 들어가는 영역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복지부가 그리고 그 이것을 연구한 교수님들이 저보다 똑똑해서 다 의미가 있고 그것들을 다 찾아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저같이 무지한 사람은 도저히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상생활 동작을 하는데 시청각 복합평가라는 것들은 사실 없거든요. 이게 왜 등장하느냐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또 이제 장애 영역별로 요구사항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르게 정말 개념 없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지적 행동 특성을 봤을 때는 저희가 부모 연대이기 때문에 미일지점도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했는데 부모연대 정책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특성 내용을 전혀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이 다 자해, 폭력, 이런 부정적 행동이 정말 인지적 행동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무슨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다고 했는데 계속 길어지는데요. 그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아까 조현수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계속 제가 1일 동안 계속 이렇게 본 결과 과연 복지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정말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으면 그 개념 또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해 또한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낡은 것을 그대로 갖다가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닐까라는 또 의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부모연대가 좀 과격한 단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서비스 종합 조사표를 아무리 수정한들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 종합 조사표가 폐지돼야 되고 정말 장애인들의 필요와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장애인에게 개인에 맞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